평생을 함께 산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49제에서 갑자기 나타난 그 여성의 정체를 알고 싶었어요. 소희에게. 이게 뭐지?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소희야,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은 의심하지 마라. 남편이 평생 숨겨온 또 다른 가족이 있었던 겁니다. 말순에게도 미안하다. 하지만 무시하고 살 수는 없었다. 과연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여보, 당신도 참 힘들게 사셨네요. 계속 시청하시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여는 하루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남편 윤병수가 직접 심었던 감나무가 가을 햇살을 받으며 서 있고, 집안에서는 아내 윤말순이 혼자 49제 준비에 분주합니다. 2달 전 평생을 함께해온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병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물을 주고 말순이 차려준 아침상을 받으며 오늘은 체육관에 새로 오는 회원이 있다며 기분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체육관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말순은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여보, 괜찮죠? 깨어나세요라고 계속 속삭였는데 1시간 후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저었을 때 그 따뜻했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갈 거였어요? 말순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영정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습니다. 사진 속 병수는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작은 체육관을 운영하던 평범한 남자였죠. 특별히 잘난 것도 부족한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말순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문상객들이 줄을 이어오가고 자녀들이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빴지만 정작 말순 자신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마치 남의 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부고를 받고 온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병수 형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시다니 말순 씨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말들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욱 현실을 실감나게 했어요. 병수가 남긴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체육관에서 나오는 소액의 임대 수익과 보험금이 전부였어요. 보험금도 그리 큰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병수는 늘 우리 같은 서민이 무슨 큰 보험이 필요해라며 최소한만 들어두었거든요. 하지만 자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 정호는 장례식장에서부터 현실적인 문제들을 꺼냈습니다. 엄마, 보험금 처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관도 정리해야 하고 집 관리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정호는 평소에도 계산적인 성격이었는데 아버지 장례 직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니 말순은 마음이 씁쓸했어요. 딸 정민은 오빠와 달랐습니다. 오빠, 아직 아빠 49제도 안 끝났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엄마 마음이 어떨 것 같은데. 정민은 감정적이고 섬세한 성격이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제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런 자녀들을 보며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평생 얌전한 아내, 순종적인 어머니로 살아왔던 탓일까요? 자녀들은 어머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마치 말순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말이죠. 중요한 결정들은 아들이 하고 딸은 감정적인 부분만 담당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손 한 번 못 잡아보고 보내다니. 사는 게 참 허무하네. 말순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편을 보며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고마웠다고, 미안했다고, 사랑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기회조차 없었어요. 49제를 준비하면서 말순은 남편과의 추억들을 되짚어 봅니다. 젊은 시절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니 병수는 체육선생님, 지망생이었고 말순은 동네 약국에서 일하는 조용한 처녀였어요. 첫 만남은 친구의 소개였는데 병수가 약사님은 참 차분하시네요 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결혼 후에는 정말 평범한 일상들의 연속이었어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쁘고 생계를 꾸려가느라 힘들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습니다. 병수는 체육관 일이 잘 안 될 때도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가족들에게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가족이 건강하면 그게 최고야라며 웃곤 했습니다. 체육관 운영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큰 헬스클럽을 선호해서 동네 작은 체육관은 점점 손님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병수는 매일 성실하게 체육관에 나가서 운동 지도를 했고 동네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돈은 적게 벌어도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걸 보면 보람이 있어라고 말하던 병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제 49제만 지나면 모든 것이 정말 끝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혼자 남은 이 큰 집에서 무엇을 하며 지낼지, 자녀들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체육관은 어떻게 처리할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저녁 무렵 말수는 부엌에서 혼자 간단한 저녁을 차려 먹습니다. 평생 내 식구 분량을 해오던 습관 때문에 자꾸 많이 만들게 되고 그럴 때마다 더욱 허전함을 느꼈어요. 병수는 어떤 반찬이든 맛있다며 잘 먹어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여보, 저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먼저 가셨어요?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평생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내일 49제가 끝나면 정말로 모든 것이 마무리될 텐데 그 이후의 삶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49제 당일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절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이 지나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아 씁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 안도감도 들었어요. 절 법당에는 벌써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호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와 있었고 정민은 검은 한복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몇몇 친척들도 함께 왔는데 모두들 숙연한 표정으로 49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독경을 시작하자 법당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목탁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경문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말수는 눈을 감고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편히 가세요. 이승에서 할 일은 다 마치신 거죠. 그런데 독경이 한창 진행되던 중 법당 뒤쪽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50대 정도의 여성이 들어섰어요. 그 여성은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더니 합장을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돌려 그 여성을 보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혹시 남편의 체육관 회원이거나 동네 지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수는 워낙 인맥이 넓은 사람이었거든요. 독경이 끝나고 다들 고인의 영정 앞에
절을 올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절을 올리고 이어서 참석한 분들이 차례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낯선 여성이 영정 앞에 서서 절을 올리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 여성은 영정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깊은 절을 3번이나 올렸어요. 마치 평생을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말이죠. 그 모습을 본 정우와 정미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절이 끝나고 모든 참석자들이 공양을 받기 위해 이동할 때 그 여성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단정한 인상에 차분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김소희라고 합니다. 말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 네. 오셨군요. 고인과 어떤 사이셨는지. 김소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윤병수 선생님의 딸입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공양 준비를 하던 정우와 정미도 멈춰서서 이쪽을 바라보았어요. 말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다는 건가요? 첫째 딸이에요. 김소희가 덧붙였습니다. 정우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소희는 차분하게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윤병수가 4~5살 정도의 아이를 안고 해변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남자는 분명히 젊은 시절의 병수였습니다. 그 특유의 온화한 미소와 눈웃음이 똑같았거든요. 말수는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소희와 함께 1978년 여름이라고 병수의 친필로 적혀 있었어요. 1978년이면 말순이 병수와 결혼하기 2해 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드리고 싶었어요. 정미가 어머니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언니는 우리 아버지를... 네, 제 아버지이기도 하세요. 김소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하지만 김소희는 준비해온 것이 더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건넸어요. 이것들도 보세요. 봉투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출생신고서, 병수의 친필 편지 사본들, 그리고 김소희가 어렸을 때 병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더 있었어요. 편지 중 하나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야, 아빠가 자주 보러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주렴. 말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글씨체였어요. 그 정성스럽고 단정한 글씨는 흉내낼 수 없는 병수만의 특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세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소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최순자예요. 선생님이 체육고등학교에 근무하실 때 같이 일했던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순자,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어요. 병수가 결혼 전에 잠시 언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단순한 직장 동료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엄마, 괜찮으세요?
정미가 걱정스럽게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말수는 김소희를 다시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묘하게 병수와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눈가의 주름이 웃을 때 생기는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김소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유산이나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함께 배웅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평생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도 못했거든요. 그 말에 법당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49제라는 엄숙한 자리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했어요. 말수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소희가 보여준 증거들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49제가 끝나고 절 한편의 작은 방에서 급작스러운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스님께서 배려해 주신 조용한 공간이었지만 안에서는 격렬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정호는 김소희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오신 건가요? 우리 아버지 49제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김소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적이라고 할 것은 없어요. 그냥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 아니에요. 정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인데 어디서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혹시 보험금이나 유산 노리고 나타난 거 아니에요? 정미가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빠, 너무 그러지 마요. 일단 이야기부터 들어봐요. 하지만 정우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정미야, 너도 이런 말이 된다고 생각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딸이라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야? 말수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김소희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김소희가 보여준 사진과 편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그 편지의 글씨체는 아무리 봐도 남편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김소희는 정우의 의심 어린 시선을 받으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방에서 더 많은 자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해하세요. 저도 이런 상황이 어색해요. 김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로 꺼낸 것은 오래된 호적 등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란에 윤병수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출생신고 당시의 서류라서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정우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건 위조할 수도 있잖아요. 김소희는 두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였어요. 1973년에 발급된 것으로 김소희의 출생 당시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위조가 불가능해요. 김소희가 설명했습니다. 병원 기록과 관공서 기록이 모두 일치하거든요. 세 번째로는 병수가 직접 쓴 편지들의 원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소희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생일이나 명절 때마다 받았던 편지들이었어요. 모든 편지에는 사랑하는 딸 소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이 그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보니 남편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다정하면서도 조심스럽고 미안해하면서도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문체였습니다. 소희야, 아빠가 자주 만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놓인다.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살아라. 정미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글씨, 정말 아버지 글씨 같아요. 네 번째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소희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병수가 보낸 축하금 영수증이었어요. 은행 입금표에는 아버지가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고 김소의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1995년 기록이네요. 정우가 날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우와 정미가 각각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시기였어요. 마지막으로 김소희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까지 병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었어요. 스마트폰에 저장된 대화 내용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소희야, 요즘 일은 어떠니? 건강은 챙기고 있고?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아빠도 몸 조심하세요. 고마워라. 언젠가는 꼭 가족들에게 너를 소개해주고 싶다. 그 마지막 메시지는 병수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메시지를 보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언젠가는 꼭 가족들에게 너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남편이 평생 품고 살았던 비밀이 이런 것이었다니. 정우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소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어요. 그 말에 법당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소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힘들어했다는 것을 미안해하셨죠.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 씨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연락을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아버지가 그리워졌어요. 김소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께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항상 선생님이라고만 불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라도 아버지를 제대로 배웅해드리고 싶었어요. 정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유산 상속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요? 법적으로 보면 김소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건 바라지 않아요. 다만 아버지의 딸로서 마지막 인사만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말수는 김소희를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미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여성도 남편의 부재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것 같아 안쓰러웠습니다.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아버지와는 언제까지 연락을 하셨어요? 마지막까지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안부를 물으셨어요. 제가 아플 때나 힘들 때면 항상 걱정해 주셨고 명절 때는 용돈도 보내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우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 모르게 다른 가족에게도 그런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거든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 충격이 클 테니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김소희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49제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말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소희가 보여준 증거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을 함께 산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우와 정민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둘 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특히 정우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라며 계속 부정하려 했지만 김소희가 보여준 증거들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말수는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지만 계속 미뤄왔던 거였어요. 이제는 김소희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남편의 진짜 모습을 찾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서재부터 시작했습니다. 체육관 관련 서류들과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어요. 책장 뒤편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는데 말순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편지들과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가장 위에는 소희에게라고 적힌 봉투가 있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지에는 병수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긴 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 소희에게.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마음이 무척 복잡하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빠는 너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다. 그것이 평생의 가장 큰 후회다. 말수는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말순에게도 정우와 정미에게도 미안하다. 하지만 소희가 있다는 걸 무시하고 살 수는 없었다. 내가 처음 나를 아빠라고 불러준 그 순간 나는 비겁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뒤엎을 수는 없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소희야,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은 의심하지 마라. 비록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빠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언젠가는 너를 당당하게 내 딸이라고 소개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그리고 말순과 아이들에게도 너의 존재를 알려주고 싶다. 그들이 이해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순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품고 살았던 고민과 후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상자 안에는 다른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최순자가 병수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말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 편지들도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병수 씨, 소희가 또 아빠 얘기를 물어봤어요. 언제 아빠를 만날 수 있냐고 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병수 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소희도 그럴 거예요. 또 다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희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병수 씨 덕분이에요. 그동안 보내주신 학비와 생활비 정말 감사했어요. 소희에게는 아빠가 어려운 상황이라고만 말했어요.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서요. 말수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최순자라는 여성도 나름대로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병수가 두 가족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했을지도 짐작이 갔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는 김소희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모습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병수의 글씨로 날짜와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소의 초등학교 입학식, 소의 중학교 졸업식, 소의 대학교 합격. 말수는 그 사진들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남편이 자신들 가족의 중요한 순간들을 챙기는 것처럼 김소희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김소희가 대학교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 병수가 멀리서 찍은 것 같았어요. 사진 뒤에는 소의 졸업식, 멀리서나마 축하해주고 싶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미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이틀 동안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했어요. 아, 정미야. 엄마는 괜찮다.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 언니 일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미야, 엄마가 아버지 물건 정리하다가 편지들을 찾았어. 편지요? 소희에게 쓴 편지도 있고, 순자 씨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도 있어. 전화기 너머로 정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읽어보셨어요? 응, 읽어봤다. 어떠셨어요? 말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미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하구나.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엄마, 아버지도 힘들었을 거야. 두 가족 사이에서 말이지. 정미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제가 가서 함께 정리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정미야. 그런데 엄마, 오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같던데. 말수는 정호 생각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호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 애는 아버지를 너무 이상화해서 바라봤으니까. 소희 언니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아직은 마음 정리가 안 돼서.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다시 상자 안의 물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알지 못했던 면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도 참 힘들게 사셨네요. 다음 날 오후 정미가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말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발견한 편지들과 사진들이 탁자 위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엄마, 안 드세요? 정미가 부엌을 살펴보니 설거지할 그릇도 거의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말순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정미는 어머니 옆에 앉아 탁자 위의 편지들을 살펴보았어요. 아버지의 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들을 보니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응, 밤새 읽었다. 정미도 몇 장의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김소희를 향한 애틋한 마음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미가 나가보니 정우가 서 있었어요. 며칠 전보다 훨씬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오셨어요? 엄마 안부가 궁금해서. 그리고 좀 할 얘기가 있어서. 거실에 들어온 정우는 탁자 위의 편지들을 보더니 굳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걸 왜 꺼내 놓으셨어요? 정우야, 앉아라. 너도 알아야 할 것들이야. 정우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지만 말순이 건네주는 편지는 받지 않았어요. 엄마, 저 여자가 뭔 짓을 했는지 아세요? 어제 법무사한테 연락했어요. 유산 상속 관련해서 문의하더라고요. 말순과 정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소희가? 네, 제가 확인해 봤어요. 아버지 유언장이 있는지, 상속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소희 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걸요. 정미야, 너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 사람들이 돈 앞에서는 어떻게 변하는지 말이야. 말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야, 확실한 거니? 네, 제가 직접 법무사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명의로 된 체육관과 이 집, 그리고 보험금까지 다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말수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수상했다고. 정우가 득이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딸이라고 해도 갑자기 나타나서 유산까지 노리다니요. 하지만 말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9제 자리에서 본 김소희의 모습과 어제 들은 정우의 말이 잘 맞지 않았거든요. 정우야, 그 법무사가 누구라고 했니? 김행김 법무사 사무소요. 왜요? 말수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잠시 생각해보니 남편이 몇 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할 때 상담받았던 곳이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정말 유언장을 작성해놨을 수도 있겠구나. 설마요, 엄마.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수는 문득 생각이 났어요. 몇 년 전 병수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정리해둘 것들이 있다며 혼자 어딘가에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정미야, 엄마가 법무사 사무소에 직접 가볼게.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다. 엄마 혼자 가겠어. 정우가 반대했습니다. 엄마, 괜히 그러지 마세요. 저 여자가 무슨 속셈인지 뻔한데.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남편이 정말 유언장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 안에 김소희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틀 후 말수는 김행김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접수 직원에게 남편의 이름을 말하니 잠시 후 나이든 법무사가 나왔어요. 윤병수 씨 부인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네, 김소혜 씨가 먼저 왔다 가셨거든요. 유언장 공개를 요청하시더라고요.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정말 유언장이 있나요?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윤병수 씨가 3년 전에 작성하셨어요. 법무사는 금고에서 봉인된 유언장을 꺼내왔습니다. 유족분들이 모두 참석하셔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김소희도 유족에 포함되나요?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출생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모두 확인되거든요. 말수는 복잡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우와 정미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정우는 더욱 흥분했어요. 그럼 저 여자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잖아요. 오빠, 그렇게 단정 짓지 마요. 정미야, 너는 왜 자꾸 그 여자 편을 들어? 형제간의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김소희를 완전히 불신했고 정미는 좀 더 이해하려고 했어요. 말수는 두 자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유언장부터 확인해 보자.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야. 며칠 후 법무사 사무소에서 유언장 공개 모임이 열렸습니다. 말순, 정우, 정미, 그리고 김소희가 모두 참석했어요. 김소희는 지난번보다 더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정우의 시선이 차갑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법무사가 유언장을 개봉하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 윤병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말순에 대한 것이었어요. 집과 체육관, 그리고 예금의 대부분을 말순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우와 정미에 대한 내용이었고, 세 번째 항목에서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김소희에게는 내 딸로서의 정당한 몫을 주고자 합니다. 비록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그녀 또한 내 혈육임을 인정하며 보험금 중 일부와 체육관 수익의 일정 부분을 상속합니다. 유언장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인간적 책임입니다. 소희에게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습니다. 유언장 공개가 끝나고 법무사 사무소를 나온 후 네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상속 절차에 대해 설명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모두의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정우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소혜 씨, 이제 만족하시겠어요? 김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신 거예요? 49제 자리에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게 뭐예요? 정미가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빠, 여기서 그러지 마요. 하지만 정우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정미야, 너는 모르니까 그래.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가져간다는 게 말이 돼? 말수는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길에서 이럴 일이 아니야. 김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겠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잠깐요. 말순이 김소희를 불렀습니다. 소혜 씨, 우리 집에 같이 가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정우가 반대했습니다. 엄마, 왜요?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정우야, 엄마 말 들어라. 결국 네 사람은 말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은 후 말순은 김소희에게 물었습니다. 소희 씨, 정말 유산이 목적이었나요? 김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그럼 법무사 사무소에는 왜 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법무사 사무소에서 뭔가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저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 해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정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소희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것은 상속 포기 각서였어요. 이미 김소희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다만 아버지의 딸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말순이 그 서류를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이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유언장 내용을 듣고 나서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요. 정미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니, 정말이에요? 정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왜 법무사한테 상속 문의를 했어요? 김소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 봐요. 저는 상속받을 방법을 물어본 게 아니라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그 말에 정우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다면 그 뜻을 존중하되 저는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법무사님이 그럼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수는 김소희를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성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소희 씨, 그럼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김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의 가족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정우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소희를 의심했는데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혜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소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리우기도 해요. 평생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워요.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예요? 작년 어머니 장례식 때요. 멀리서 지켜보셨어요. 저한테는 오시지 못하겠다고 문자만 보내셨어요. 그 말에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병수도 나름대로 복잡한 상황에서 고민하며 살았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어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는 결혼하셨어요? 김소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없이 자란 탓인지 남자에 대한 믿음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말순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여성도 나름대로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일은 뭘 하세요? 초등학교 교사예요. 아버지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생활이 어렵지 않으세요? 아니요. 아버지가 학비도 대주시고 취직할 때까지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지금은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말수는 남편이 두 가족을 동시에 책임지려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체육관 수입이 넉넉하지 않았는데도 김소희를 위해 따로 돈을 마련했다는 것이 새삼 고마웠어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언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예전처럼 살 거예요. 다만 아버지 제사 때는 참석하고 싶어요. 멀리서라도 좋으니까요. 정우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 정말 복잡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말순이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마라. 소희 씨도 우리만큼 힘들었을 거야. 김소희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어요.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하지만 말순이 붙잡았습니다. 소희 씨, 저녁이나 같이 먹고 가세요. 괜찮아요. 너무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 정미가 거들었습니다. 언니, 그냥 계세요. 우리도 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정우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말수는 김소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병수의 딸이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저녁 준비를 하며 말수는 오랜만에 4명 분량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김소희가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정미는 김소희와 함께 상을 차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언니, 아버지랑 닮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말하는 투나 생각하는 방식이요. 차분하고 신중한 면이 아버지랑 똑같아요. 김소희가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아버지 성격을 많이 닮았다고요. 정우는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김소희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말순이 물었습니다. 소혜 씨, 아버지에 대한 기억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김소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제가 학예회에서 피아노 연주를 했는데 아버지가 몰래 보러 오셨어요. 연주가 끝나고 나서 뒤에서 박수 치시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오셨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연주 후에 꽃다발이 배달됐어요. 카드에 소희의 아빠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정미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다우시네요. 우리 발표회 때도 항상 그러셨거든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힘든 기억도 있으시겠네요. 김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 직업을 물어볼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는 뭐라고 하라고 하셨어요? 사업을 하신다고 하라고 하셨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으니까요. 말수는 최순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이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힘드셨겠어요. 김소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분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우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김소혜 씨, 제가 너무 의심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김소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받아들이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 심했죠. 정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가 원래 그래요. 가족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말수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려가고 있었어요. 소희 씨, 정말 유산은 받지 않을 거예요? 김소희가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아버지의 인정만으로도 충분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상속 포기 각서를 제출하면 돼요. 아버지의 뜻은 감사히 받겠지만 저는 정말 필요 없어요. 말순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끝인가요? 아니요. 김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일 때 찾아뵐 수 있을까요? 정식으로 가족이 된 건 아니지만 정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언니도 아버지 딸인데 당연히 와야죠.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복잡한 감정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럼 일주기 때부터 함께해요. 김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때 정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중요한 걸 깜빡했네요. 뭔데? 체육관 말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임시로 문 닫아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말수는 그 문제를 미뤄두고 있었어요. 체육관을 계속 운영할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팔기에는 남편의 추억이 너무 많이 담겨 있었거든요. 김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체육관을 정리하거나 운영하는 일 말이에요. 저도 체육 관련 일을 해봤거든요. 정우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교사가 되기 전에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도 땄어요.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말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소희가 아버지의 뒤를 이으려고 준비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럼 함께 가서 한번 봐볼까요? 다음 날 네 사람은 함께 체육관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김소희는 한참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아버지 냄새가 나요. 김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체육관 벽에는 병수가 직접 쓴 운동 수칙들이 붙어 있었고 한쪽에는 회원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소희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있었어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던 곳이에요. 매일 새벽 일찍 나와서 준비하시고 늦게까지 계시곤 했어요. 김소희는 체육관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시설은 좋은 것 같아요. 조금만 정리하면 다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어요?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도움을 받는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쌓아놓으신 기반이 있으니까요.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럼 소혜 씨가 운영해 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평생 사랑했던 곳이니까 딸이 이어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소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어요. 며칠 후 김소희는 상속 포기 각서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체육관만큼은 김소희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이건 유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는 거예요. 김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평생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뒤를 이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정호도 마침내 김소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누나, 체육관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누나라고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말수는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올해도 어김없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심었던 그 나무가 이제는 온 가족의 추억이 되어 있었어요. 김소희는 체육관을 다시 열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원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김소희의 성실한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육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체육관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김소희는 체육관 한쪽 벽에 병수의 사진을 걸어두고 매일 아침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이죠. 정호도 처음에 적대감을 완전히 버리고 김소희를 진짜 누나로 받아들였습니다. 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도와주곤 했어요. 누나, 이번 달 수입이 작년 같은 시기보다 늘었어요. 정호가 기뻐했습니다. 정호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 어느 날 말순에게 특별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일주기였어요. 49제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가족들이 모두 마음을 모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제사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정미와 김소희가 함께 와서 도와주었고 정호도 일찍 퇴근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김소희는 처음으로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것이어서 무척 떨렸어요.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순이 김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인사드리면 돼요. 아버지도 소희가 와준 것만으로 기뻐하실 거예요. 저녁 무렵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들로 가득한 상이었어요. 영정사진 속 병수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먼저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1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소희도 이렇게 와줬어요. 정우와 정미가 차례로 절을 올렸고 마지막에 김소희 차례가 되었습니다. 김소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김소희가 처음으로 영정사진을 향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평생 이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체육관도 잘 운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곳을 제가 이어가고 있어요. 가족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소희의 진심 어린 마음이 모두에게 전해졌거든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누나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소희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말수는 세 자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오히려 가족은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그때 말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 씨, 이제는 소희라고 불러도 될까요? 김소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 순간 김소희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정미가 김소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정우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가 가족이니까요. 며칠 후 말수는 김소희와 단둘이 체육관에 갔습니다. 회원들이 없는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소희야, 고마워. 왜요?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줘서 말이야. 김소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의 딸로 인정받게 해주셔서요. 두 사람은 체육관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병수의 사진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요? 김소희가 물었습니다.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정말 기뻐하고 계실 거야. 그날 저녁 말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한 거죠? 소희를 받아들인 건 말이에요. 사진 속 병수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에는 내년을 준비하는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소희였어요. 어머니, 이번 추석 때 함께 보낼 수 있을까요? 정우, 정미와 함께요. 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히 그래야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명절이에요. 소희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우리가 가족이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영정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새로운 가족사진을 위한 빈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곧 그 액자에는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요. 우리 가족이 완전해졌어요. 몇 주 후 추석이 되었습니다. 김소희의 작은 아파트에 세 사람이 모였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차례상 앞에서 네 사람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함께 있어요. 기뻐하세요. 차례가 끝나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정미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병수의 영정사진도 함께 들고 말이죠. 마치 5명의 가족이 함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이해는 물처럼 스며듭니다. 가족은 유산이 아니라 용서로 이어지는 것임을 말수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마음이 뭉클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